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직은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될 전망인데요. 네, 관련 내용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이제 18부 4처 17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가 됐습니다. 일단 기존 체제 어떻게 다른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눈에 띄는 부분, 통상교섭본부인 것 같아요. 네. 좀 짚어볼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지금 현재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고 있고 예. 이렇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만을 전문으로 그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 조직의 급격한 그 변화 속에서 혼란이 올 수 있겠네요. 안정적으로 그 통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만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요. 아마도 산업통상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로 지금 좀 격상을 시켜서 그래요. 기능을 좀 강화시키겠다 그런 보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그 외교통상부 시절에 있던 그쪽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가? 명칭도 그대로 예. 다시 복원된 겁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때 당시에도 통상장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차관급으로 그렇죠.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청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경제구조 어떤 상생 발전을 기반을 다지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 중소벤처 지원부서에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산자부의 그 산업지원 정책 중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맡은 부서라든가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했던 기술보증 신용기금이라고 기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까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중소기업청이 했던 중견기업, 사실상 뭐 대기업이죠. 이 중견기업 업무는 여전히 산자부로 오히려 이관해서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주겠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는데 산업계 일각에서는 아예 옮긴 김에 R&D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저 다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은 있는데 아마 수차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옮긴 그렇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별스럽게 강조한 부분인데 소방청을 굉장히 그 인력도 많이 충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에서 떼져 나와 가지고 청은 원래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산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처명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개칭되는 부로 해서 그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원래 이전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의 청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권이 되는 그런 개념이 예.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강릉 쪽 산불나고 이래갖고 또 소방청의 중요성이 또 굉장히 좀 대두되셨잖아요.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동안 대처가 또 미흡했었기 때문에 119 차원에서 국민생활 차원에서도 워낙 기여하고 뭐 박수를 많이 받는 그래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해서 확실한 위상 그래요. 또 인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는 기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재난안전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그 재난안전의 현장력이 필요한 곳하고 분리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안전처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 안전처 기능을 안전행정부로 이관해서 그 재난안전본부 형태로 일원화하고요. 그 원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원래대로 복귀함에 따라서 현장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장 그 피후진 중령될 때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눈에 띕니다. 이 국가보훈처도 원래 장관급이었다가 다시 차관급으로 낮췄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그래요. 예우를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장관급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우진 청장이 워낙 여성으로서 입지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예. 화제성도 다분히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변경이 되고 네. 경호처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됐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 부분도 의미가 의미가 있는 있는 겁니까? 네, 원래 예.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로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겠다고 해서 원래 공약은 경찰청 산하에 경호국을 신설하게 했는데 지금 당장 광화문 시대 준비위원회라 해서 단순하게 경호만 국민 중심의 경호만 체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청와대 기능과 역할들을 현재 청와대에서 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등의 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한 번 더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은 2대 경호실체제를 처체제로 격화시켜서 실제 기능 업무만 기능적으로 경호 업무에만 관할하게 하고 권력화된다라든가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게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상징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높이려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권력기관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들, 약화시키는 부분들도 좀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떤- 사실 이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서 그 차관급으로 낮춰놨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해서 경호실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실무 그 대통령 경호만 전담하는 그 집행 기구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그냥 조직 차원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에 하여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오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하는 수석 비서관회의나 수석 보좌관회의가 최고 의결 기구라고 그러는데 네. 그 법의 조직이고요. 대통령의 참모 기능 그야말로 비서실의 기능이고 원래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을 하는 건 국무위원회의가 그 국정 운영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국무회의를 신속하게 구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네. 이낙연 총리가 인준되자마자 첫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아직도 내각이 재청되고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장관들과 동거정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일자리 추경 그러게요. 11조 2천억 원을 확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뭄 대책이 지금 심각한데 가뭄 대책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고 민생 안정 법률을 비롯해서 총 12건 법률안과 대통령 시행령 12건하고 20건의 안건을 오늘 처리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국회에서는 이번 주에도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우선 내일 모레 3건의 인사청문회가 하루에만 몰려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그동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이후에 예. 야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초기 행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야당의 위상도 정확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요. 이 정부에서는 인사 자체에서 처음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그다지 문제된 인사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정부에 이르기까지 첫 대통령 인사 발표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나오질 않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지 특히 도덕성 자질을 둘러싼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원래부터 국민 여망과 부합하는 인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국회 자체도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 중에 일부가 여당과 호흡을 상당히 같이 합니다. 네. 정의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반대를 하는 듯 하면서도 당내 중지를 비롯해서 호남 인사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난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부분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낙마 정도에 이르는
강한 선명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마냥 이 중간에서 어정쩡한 방식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나름의 위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서영훈 소장님은 어떻게 네. 좀 예상을 하세요? 누가 사실 좀 고전을 할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야당에서는 강경화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는데 아마 최대한 두 사람 다 모두 낙마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경화 후보자가 그 위장 전입에 대한 해명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라든가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 그 따님 그리고 미국 국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그 건강보험료에다가 그 명단에 올려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문제 등 소소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게 이런 야당의 검증 공세가 집중될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청문위원, 그 외교통일위원회의 라인업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홍문종, 김무성 전 대표까지 과연 이분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티끌 같은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마 이분들이 대다수가 본인들이 의원 시절이라든가 그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였던 적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일정하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연 국민적 동의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강경화 후보자 못지않게 야당 중진을 대하는 국민들의 시각, 이 점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지점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듭니다.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여론적인 거를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가 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뭐 전도사 비슷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다수는 재벌 개혁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을 실천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자질 검증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위장 전입이 2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논문 표절 이 부분 또 중요한 사안으로 본인까지 인정해야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부동산 투기로 보여지는 정황, 다운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부인이 그 영어 교사로 채용될 때 의혹, 아들 병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될 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김상조 위원장 자체가요. 예.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나름대로 보여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해명에 있어서 국민이 바라봤을 때에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렇게 방어를 잘했다는 그런 그런 측면이 분석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제 내일 모레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무위원회가 24명인데 그 채택하려면 과반수 채택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10석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1석, 11석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의 3명이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상조뿐만 아니라 강경화도 이번에는 그 임명해 동의해줘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당의 공식적 대변인들은 그 하자가 많기 때문에 자진 사퇴 거치 표명을 하기 바란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걸 봐도 국민의당은 속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아마 진보,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재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들을 진보적인 호남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두 문제 때문에 아마도 당론으로 채택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유투표에 맡기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지원해 준다면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강행하기 전에 채택보고서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지금 국민의당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 그 이낙연 지사 때처럼 그 총리 때처럼 대승적 차원의 어떤 찬성이 나올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기류가 있게 되면요.
일정하게 지금 집권 여당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도 존립 자체가 지금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름대로 입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명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라도. 예.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하고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당 차원의 야3당 차원의 어떤 의견 조정이 된다면은 그런 공세로 갈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습니다. 앞으로 좀 협치를 이끌어낼 묘안이 나올까요? 뭐 자유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서 단순하게 김상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청문회 일정조차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것에 동조해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임시국회가 청문회뿐만 아니라 일자리 추경 등 민생 법안들도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마냥 반대하기에는 상당히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야당의 정체성만 강조하는 기존의 야당 모습과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난 역풍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게 야당의 속내인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청문 정국에 대해서 냉각기를 갖더라도 추경 등 그 민생 문제 때문에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이 현재 6월 말부터 7월, 8월 야3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가 당내 당권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정부, 대여당 투쟁을 하기가 용이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냉각을 갖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여당에서 어떤 명분을 주어지게 된다면 임시국회는 뭐 합의하면서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의원님은 제1야당이 지금 한국당의 어떤 이런 스탠스 어떻게 좀 벌어보고 계세요? 그냥 뭐 심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네.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그 입장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요 당내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그렇죠.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내홍 또 그리고 격렬한 노선 투쟁이 아마 있을 텐데 전대 앞두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요.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어떤 국민의 여론의 부응을 받는 낙마 후보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면을 한두 건은 관철시키려 할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시험대가 되는 게 이제 이 추경하고 그리고 그 정부 조직법 요 통과할 겁니다. 근데 요 두 부분에서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최대한 기후 개편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큰 무리가 없고 이미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감을 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요. 제가 볼 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추경은 일단 야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히 표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은 이런 거를 빈미로 해서 국회 보이콧 차원이라든지 이런 밀고 당기기는 일정하게는 있을 겁니다. 야당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존재감 부각. 예. 근데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이제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건 어렵다고 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패배 후에 미국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지 예. 않습니까? 이제 당권 경쟁 구도가 좀 가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어제 일성이 보수의 마음을 모으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가 다 본인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홍준표 지사가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보수 혁신의 새로운 그 리더가 될 것인가.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항상 계속적 입장을 나타냈던 게 같은 보수 혁신을 경쟁해야 될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 위성 정당이다. 바른정당 그리고 얼치기 좌파다 이런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이 이슈 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대선에서 강남 3구에서도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지가
대구 경북 지역,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에만 머물렀는데 이렇게 이념과 안보에 기반한 낡은 보수 행태에서 대도시에 사는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돌출적인 발언이라든가 파격적 행보가 바른정당에게 이슈가 가려지는 건 위기가 되겠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그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포괄하지 못한 점은 바른정당에게는 또다시 하나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당내에서 친홍이니 반홍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냐라고 또 당권 싸움을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제 이번 그 전당대회를 보수 혁신의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변화된 안보 이슈에서 경제 복지 이슈로 전환되어가는 합리적 보수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한다면 자유한국당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희술 전 원내대표, 홍준표 전 지사. 일단 둘이 어떤 그 당권 경쟁은 일단 2파전의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 일단 뭐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지사를 주목하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전 지사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내 부분인데 당내는 제가 볼 때 뭐니 해도 관건은 친박 청산 문제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의 국면도 타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외쳐왔던 신보수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념과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 밖의 정치권 상황인데 여기도 아주 두 갈래로 잘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수대연합 문제인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마무리 지어서 보수 진영을 결합시켜 놔야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기반도 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여당과는 명확하게 각을 세워가지고 선명성을 세워나갈 겁니다. 아마 집권 지도부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이고 국민적 여론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홍 전 지사의 그동안의 방식으로 봤을 때에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요. 굉장히 이미지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강하게 국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이미지를 여전히 이어갈 것이다. 아니, 그거는 뭐 더 강화시킬 것이고 굉장히 여야를 예를 들어서 뭐 현 집권 여당 같으면은 독선 집단 그리고 꼴통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의 희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아주 단순화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제 국민에 대한 지지율 회복 문제입니다. 보수 진영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거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한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다가 특히 수도권하고 40대 이하에 접근하는 시대에 맞는 접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 봤더니 그 민주당이 55%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13%가 나와서 거의 3배 반 정도의 차이여서 상당히 좀 스스로도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서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보수층을 대선에서 못 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스트롱맨 기조를 갔을 때 과연 돌아서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고민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이 6%입니다. 사실 현황을 반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응답률이거든요. 20%를 넘어야 원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거의 19%, 20% 육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낮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똑같아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겠네요. 국민에게 진짜 진정으로 다가서는 개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또 오늘 오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가 나왔습니다. 네. 78%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인사 문제가 원인이었을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84%였는데 예. 그 정상 수치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높았던 건가요? 예, 그렇죠. 집권 초기 아마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 정상적인 그 지지율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야당의 공격들 그리고 특히 사드 문제의 보고 누락을 둘러싼 그 보수 언론들의 그 비판들이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근데 이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원래
그 보수 지지층들이 자기 지지로 회귀했다라고 하면 볼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집권 초기에 중요한 사인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사드 문제라든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중도 보수층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국내의 그 이념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안보 문제와 그 대미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차분하게 잘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